민서가, 민서가, 나 이거 모았다. 너 장가갈 때 써라. 환청이 들립니다. 바보 형의 어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제 손에는 꼬질꼬질한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 종이 쪼가리에 형의 30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폐지를 팔아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들을 모아 입금했던 5만 원, 3만 원. 통장 메모칸에는 맞춤법도 틀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 장가 미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을 부끄러워하며 평생을 피해 다녔던 나는 형의 시신 앞에서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을 바보라고 불렀지만 진짜 바보는 바로 저였습니다. 지적장애 2급, 7살 지능으로 평생 동생만을 사랑하다간 나의 형, 강민호. 이 이야기는 그 바보 형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한 저의 참회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상무님, 이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그룹 내 최연소 전무 타이틀 다시는군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제 인생의 정점을 찍는 승진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부러움과 시기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가난한 흙수저 출신으로 시작해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저의 이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여유, 젠틀한 매너. 제가 지난 30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이 가면 뒤에 지적 장애를 가진 형이 있다는 사실은 저만의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치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몰래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강민호 씨 동생분 되시죠? 여기 XX 경찰서입니다. 형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 인계하러 오셔야겠습니다. 사망. 그 두 글자가 망막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이야?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끝까지 재수 없게. 형은 제 인생의 혹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보 동생이라고 놀림받게 만들었던 원흉. 내 발목을 잡고 늪으로 끌어당기던 무거운 족쇄. 그 족쇄가 드디어 끊어졌다는 생각에 저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상무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이 완벽한 파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먼 친척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는군요. 별로 왕래도 없던 사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먼 친척, 왕래도 없던 사이. 저는 죽은 형을 그렇게 타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티 중간에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며
비로소 현실감이 닥쳐왔습니다. 형이 죽었다. 이제 세상에 나 혼자다. 그런데 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저는 메마른 눈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형이 있는 영안실이 아니라 형이 살던 그 지긋지긋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시신 수습보다 혹시라도 형이 남겼을지 모를 제 흔적들을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조차 들어오기를 꺼리는 산동네 골목길.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제가 30년 전 도망쳐 나왔던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형이 살던 판잣집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방 안은 참혹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은 단칸방. 벽지는 습기를 먹어 검게 썩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샜는지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형이 주워온 폐지 더미와 빈 병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형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 저는 구두 끝에 채이는 소주병을 발로 툭 찼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쓰고 이렇게 궁상맞게 살았어. 저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 비서실장을 시켜 돈을 보냈었습니다. 그 정도면 좀 더 나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형은 왜 이 쓰레기장 같은 곳을 고집했을까요? 방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낡은 안진뱅이 책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 유일하게 깨끗하게 닦여 있는 액자 하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 그리고 그 옆에서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저보다 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형.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액자 옆에는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석 상무, 대기업 최연소 임원 발탁. 강민석 전무 승진 유력. 제게 떠오르는 별. 제가 신문 경제면에 나왔던 기사들이었습니다. 형은 글씨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란 사진은 모조리 오려서 붙여 놓았습니다. 기사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 민석이, 똑똑이, 대장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나는 형을 부끄러워해서 남들에게 형은 없다, 외동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형은 이 좁은 골목방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보, 진짜 바보 천치. 저는 스크랩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더 보면 제 마음속에 쌓아둔 둑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명함이나 저와 관련된 물건들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주워 입은 듯한 짝 안 맞는 옷들. 그 속에서 저는 형의 유일한 보물단지처럼 보이는 낡은 철제 과자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자통은 제가 아주 어릴 때 형이 100원을 모아 사줬던 종합 선물 세트 깡통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뚜껑도 잘 열리지 않는 깡통. 힘주어 뚜껑을 열자 안에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양말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돈이라도 숨겨둔 줄 알았더니. 실망하며 양말 뭉치를 던지려던 찰나 양말 속에서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붉은색 통장 하나와 도장이었습니다. XX은행 자유적금 통장. 예금주 강민호. 형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지능이 안 될 텐데 누가 도와줬나 싶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3만 원. 2005년 4월 15일 5만 원. 2005년 5월 15일 2만 원.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고작 5천 원. 폐지를 많이 주운 날은 많았고 비가 와서 일을 못한 날은 적었겠지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모인 돈은 무려 4,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형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리어카를 끌고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10원, 20원 모은 돈입니다. 형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통장의 마지막 장 적요란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엉망인 지렁이 같은 글씨. 민석이 장가 미천. 민석이 장가 미천.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어 제가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그 바보 같은 머리로 20년 동안 이 돈을 모아온 겁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마셨던 수십만 원짜리 샴페인이 형이 평생 모은 이 5만 원짜리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내 성공이, 내 명예가 형의 이 헌신보다 고귀할까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런닝구 차림의 노인이 열린 문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고물상 주인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누구요? 민호네 집에 웬 도둑놈이. 응? 당신은? 박씨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구먼. 그 잘난 동생 양반. 형 죽고 나서야 코빼기를 비추네 그려. 아저씨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네, 제가 그 잘난 동생입니다. 형을 굶겨 죽이고 외로워 죽게 만든 살인자입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봐, 동생 양반. 자네는 이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상상도 못할 거야. 박씨 아저씨는 혀를 차며 형이 쓰던 찌그러진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 그릇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 하나와 곰팡이 핀 밥알 몇 개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식탁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제가 호텔 뷔페에서 남긴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때 형은 쓰레기통보다 못한 밥을 먹으며 살았던 겁니다. 민호 그 친구 점심은 항상 굶었어.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면 배를 두드리면서 나 배불러, 밥 많이 먹었어 하고 바보처럼 웃기만 했지. 근데 내가 모를 줄 알아? 물배 채우는 거 다 봤어.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고 100원이라도 더 벌려고 리어카 끌고 나갔다고. 아저씨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꽂혔습니다. 물배. 저는 형이 뚱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배가 불룩 나와 있길래 미련하게 많이 처먹어서 살이 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이 아니라 굶주림을 잊기 위해 마신 물로 부은 헛배였다니요. 부종으로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동생 장가 보내겠다고 폐지를 주었을 형의 모습을 떠올리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파지가 물 먹어서 값을 못 받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기 옷을 벗어서 파지를 덮었어. 자기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종이 쪼가리는 안 젖게 하려고. 그게 다 동생 줄 돈이라면서.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형에게 저는 동생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모셔야 할 존재. 하지만 저는 형에게 악마였습니다. 형의 피와 살을 갉아먹고 자란 기생충.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의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이불에 얼굴을 묻자 잊고 싶어서 억지로 지워버렸던 40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제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학교 뒤편에서 아이들의 조롱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바보야. 춤춰봐. 춤추면 보내줄게. 아이고, 침 흘리는 거 봐라. 더러워. 동네 불량배 녀석들이 형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형은 바지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빛이 간절하게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바보 형을 둔 놈이라고 놀림받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형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뒤돌아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서가 하고 부르는 형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형은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생채기가 났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방구석에 숨죽여 있던 저에게 형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다 녹아서 찐득해진 알사탕 2개. 민석이, 이거 먹어. 아까 너 줄라고 샀다. 형은 자기가 맞으면서도 그 와중에 동생 줄 사탕을 지키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사탕이 다 녹아버린 줄도 모르고 그때 형이 보여준 그 해맑은 미소가 40년이 지난 지금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형은 바보 같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동생밖에 모르는 바보.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도 똑같았습니다. 형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동생. 방 정리를 하던 중 신발장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나가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신발. 그런데 그 신발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10년 전에 신던 거잖아. 기억납니다. 제가 대리 승진 기념으로 큰맘 먹고 샀던 브랜드 운동화. 유행이 지나고 낡아서 본가에 갈 때 신고 갔다가 엄마 이거 버려줘 하고 현관에 벗어두고 왔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달라고 했던 그 신발을 형은 주워다가 10년을 더 신고 다녔던 겁니다. 신발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축이 다 해져서 형의 발 뒤꿈치가 닿았을 부분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감아도 터져나오는 구멍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돌멩이가 박혔을 텐데 형은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민석이가 신던 거다. 우리 동생이 신던 거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픈 발을 억지로 구겨 넣었을 형을 생각하니 제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 형의 피 묻은 운동화와
제 번쩍이는 구두가 겹쳐 보이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형의 그 낡은 운동화에 발을 넣어 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발이 꽉 조여와 터질 듯 아팠습니다. 형의 발은 저보다 컸습니다. 형은 이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고 10년 동안 내 그림자를 밟으며 살았던 겁니다. 형, 발 안 아팠어? 이렇게 아픈데. 왜 바보같이 이걸 신고 다녔어? 신발을 끌어안고 웅크린 제 등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가슴속의 죄책감이 저를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형의 유골함을 안고 저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매기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에게 큰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유골함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핏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민호야, 우리 불쌍한 민호 왔냐? 어머니는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로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서가 내 형이 왜 학교를 안 갔는지 아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형이 지능이 낮아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안 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갈 때 우리 형편에 등록금이 없었어. 그때 내 형이 그러더라. 자기는 학교 안 가도 된다고. 대신 공장 가서 돈 벌 테니 내 동생 학교 보내달라고. 7살 지능인 놈이 동생 공부시킨다고 쇠 깎는 공장에 들어갔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 학비, 제 교복, 제가 먹고 입은 모든 것이 형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형은 지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넘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저에게 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 동생 대학생이다 하고 소리 지르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 그런데도 좋다고 웃더라. 바보 같은 놈.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형의 인생을 훔쳐서 내가 호의호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님, 며칠 전에 상무님을 찾아왔던 노숙자 같은 분이 계셨는데 쫓아냈거든요. 근데 유류품을 두고 가서 저는 미친 듯이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형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회전문 앞 낡은 점퍼를 입은 형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형은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마도 제 명함이었겠지요. 경비원들이 형을 거칠게 밀치며 쫓아내려 하자 형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 화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로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화면 속에서 제가 로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멋진 정장을 입고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어가는 저. 그 순간 화단에 숨어 있던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동생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먼발치에서 동생의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형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이 민석이다. 민석이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차를 타고 사라지자 형은 그제야 안심한 듯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에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아, 보안실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보러 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걸어왔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을 문전박대하고 차갑게 지나쳐버렸구나. 모니터 속 형의 웃는 얼굴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건넨 형의 유류품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형의 집에서 봤던 통장과 함께 포장지로 엉성하게 싼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이 저를 만나면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촌스러운 땡땡이 무늬 넥타이. 시장 좌판에서 5,000원, 아니 3,000원이면 살 수 있을 법한 싸구려 넥타이였습니다. 실밥이 튀어나오고 재질은 까칠까칠했습니다. 제 드레스룸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 적힌 메모를 본 순간 이 넥타이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비싼 보물이 되었습니다. 대장님 넥타이. 멋진 거. 민석이 거. 형의 눈에는 이 싸구려 넥타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을 겁니다. 이걸 메고 회사에서 일할 동생을 상상하며 형은 밥을 굶어가며 돈을 모아 샀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목에 맸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볼품 없었지만 거울 속에 저는 넥타이를 어루만지며 울고 있었습니다. 형, 나 이거 맬게. 평생 이것만 맬게.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줘.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게 해줘. 허공에 대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목을 감싸는 까칠한 넥타이의 감촉만이 형의 거친 손길처럼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49제 날, 저는 형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에 형이 사준 그 땡땡이 넥타이를 메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이 저런 촌스러운 넥타이를 맸냐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형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 형이 준 훈장이니까요. 준비해온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을 상석에 올렸습니다. 살아서는 쉰밥과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형. 이제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제가 차릴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토록 아꼈던 통장을 태웠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통장을 보며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무 강민석이 아닌 동생 민석이로 돌아갔습니다. 형아, 나왔어. 형아. 이 한마디를 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바보라고 무시할 때는 그렇게 쉽게 불렀던 호칭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려니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거기서는 아프지 마. 배고프지 마. 그리고 나 기다리지 마. 나중에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형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형 업어줄게. 이번엔 내가 형 보호자 할게. 바람이 불어와 제 넥타이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형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석이 왔나? 밥 묵었나? 하는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등 위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그것은 바보 형이 남기고 간 마지막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린 뒤에야 후회하는 이름, 가족. 바보형 민호 씨가 남긴 낡은 통장과 넥타이는 아마도 동생에게 남긴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 뭉클한 사연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